서민정. 남자가 민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죠. 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민정. 아니, 내 전 부인. 그 한마디에 회가 나니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건배를 위해 들고 있던 술잔들이 공중에서 멈췄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민정과 낯선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만호의 손이 숟가락 위에서 멈췄습니다. 팔순 잔치의 주인공인 이만호조차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정심은 며느리를 향한 시선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정을 쳐다봤습니다. 전 부인이라고?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고 있을 수도 없었죠. 남자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참 잘 사네. 새 남편 만나서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그만해요. 민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제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전남 여수의 재래시장은 새벽 5시부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갓 잡아 올린 생선들이 얼음 위에서 파닥거리며 싱싱함을 자랑했죠. 그 한복판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시장을 호령하는 사람이 바로 박정심이었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우리 며느리가 어제 또 김치 담갔는데 나중에 좀 가져가세요. 68살의 박정심은 40년째 이 자리에서 포목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살은 깊어졌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과 우렁찬 목소리로 골목의 안방마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죠. 정심의 가게 앞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좋은 천을 합리적인 가격에 파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심의 후한 인심 때문이었습니다. 정심이 어머님, 우리 딸내미 결혼식 때 입을 한복감 좀 보여주세요. 아이고, 최 사장님. 따님이 결혼한다고요? 어머나, 시간 참 빠르네요. 엊그제 돌잔치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시집을 가다니. 정심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급 비단을 펼쳐 보였습니다. 햇살에 비친 연분홍 비단이 반짝반짝 빛나며 아름다운 빛깔을 자랑했죠. 손님의 눈이 반짝였지만 가격을 묻고는 살짝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에이, 뭘 그러십니까? 우리가 몇 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원가로 드릴게요. 따님 예쁘게 시집 보내세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옆가게 정옥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정심아, 너 그렇게 인심 쓰다가 언제 돈 벌겠니? 아이고,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동네 사람들이랑 정 나누고 사는 게 더 소중하죠. 정심의 성격은 참으로 호탕했습니다. 웃을 때는 시장 전체가 들릴 정도로 크게 웃고 화가 나면 천둥 소리처럼 목소리를 높였죠. 4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상대해봤기 때문에 세상 물정에도 밝았고 누구든지 편하게 대해주는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남편 이만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80살인 이만호는 젊은 시절 어업으로 큰 돈을 벌어들인 덕분에 지금은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고생한 세월이 길었던 만큼 이제는 집에서 손주들을 돌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상우 어디 갔나? 아, 오늘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연락 왔어요. 요즘 대기업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둘째 아들 이상우는 올해 42살로
여수에 있는 대기업 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는 직장인이었죠. 정심은 아들 자랑을 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워낙 살림을 잘해서 든든해요. 아침마다 도시락까지 싸주고 시댁일에도 정말 성실하거든요. 며느리 서민정은 39살로 단정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통 체구에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었죠. 특히 시어머니를 모시는 태도가 예의 바르고 정성스러워서 마을에서도 모범 며느리로 소문이 났습니다. 정심이 집 며느리 정말 복받을 사람이야. 시댁 제사며 잔치며 며느리 덕에 체면이 선다니까. 맞아. 요즘 그런 며느리 찾기 힘든데 정심이는 정말 복 많이 받았어. 이웃 상인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심은 은근히 뿌듯해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둔 덕분에 동네에서 부러움을 받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했죠. 민정은 정말로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늘 공손하게 인사드리고 집안일도 척척 잘 해냈으며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을 진심으로 챙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집안이 부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호의 팔순 잔치를 준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8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신 시아버지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열기로 했던 것이죠. 이 사람 팔순, 시장 사람 다 불러야지. 고생한 세월이 얼만데. 정심은 마음을 다해 잔치를 준비하며 흐뭇해했습니다. 젊은 시절 바다에서 고생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졌죠. 이제는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정성껏 잔치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민정아, 마을 회관 예약은 했고 이제 음식 준비해야겠다. 네, 어머님. 제가 미리 메뉴 다 짜놨어요. 전통 한정식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하겠습니다. 민정은 항상 이런 식으로 앞서서 챙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기도 전에 미리 생각해두고 준비하는 섬세함이 있었죠. 정심은 이런 며느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팔순 잔치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마을 회관을 예약하고 음식점에 주문할 음식들을 정리하며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초대장을 돌렸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정심아, 우리가 꽃꽂이는 도와줄게. 아버님 생신상에 올릴 과일은 우리가 준비할게. 이런 따뜻한 관심 덕분에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정심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랜 세월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온 보람을 느꼈기 때문이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함께해준 시장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의미 있는 잔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팔순 잔치 당일 이른 아침부터 마을 회관은 분주했습니다. 정심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죠. 붉은색과 금색 비단으로 화려하게 꾸민 회관 안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천장에는 금색 리본이 우아하게 드리워져 있었고 벽면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학과 소나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음식 배치는 다 끝났고 하객분들 앉을 자리도 준비됐어요. 민정이 이미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정심에게 보고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민정의 모습이 단아하고 예뻤죠. 정심은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멋진 잔치가 되겠네. 정말 고마워. 오전 11시가 되자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동네 이웃들, 먼 곳에서 온 친척들까지 회관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만호는 새로 맞춘 회색 한복을 입고 주인공답게 상석에 앉아 있었는데 80세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복 많이 받으셨어요. 80까지 이렇게 건강하시니 100세까지는 문제 없으시겠어요. 만호 형님, 우리도 형님처럼 건강하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고 이만호는 환한 웃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심은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죠. 젊은 시절 바다에서 고생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남편이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팔순을 맞게 된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건배 올리겠습니다. 이만호 어르신의 팔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마을 이장이 마이크를 잡고 건배사를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관 뒤쪽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낯선 남자는 40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빛이 차갑고 계산적이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했죠. 남자는 회관 안을 둘러보더니 시선을 멀리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심은 처음에는 누군가의 지인이 늦게 도착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표정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죠. 주변 하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초대받고 온 사람 맞나? 왜 저렇게 늦게 와서는 인사도 안 하고. 남자는 하객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죠.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됐습니다. 바로 민정이 앉아 있는 자리였습니다. 민정은 그 순간 남자를 발견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마치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난 것처럼 경직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민정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회관 안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서민정. 남자가 민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죠. 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민정. 아니, 내 전 부인. 그 한마디에 회관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건배를 위해 들고 있던 술잔들이 공중에서 멈췄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민정과 낯선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만호의 손이 숟가락 위에서 멈췄습니다. 팔순 잔치의 주인공인 이만호조차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정심은 며느리를 향한 시선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정을 쳐다봤습니다. 전 부인이라고?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고 있을 수도 없었죠. 남자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참 잘 사네. 새 남편 만나서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그만해요. 민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태도로 회관 안을 둘러봤죠. 아, 이게 팔순 잔치구나. 축하드립니다. 남자가 이만호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이만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심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정에게 전 남편이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필 시아버지의 팔순 잔치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어머님,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심을 불렀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정심은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무엇보다 많은 하객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축제 같던 팔순 잔치가 순식간에 어색하고 무거운 자리가 되어버렸죠. 하객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수군거렸고 이만호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팔순 잔치는 결국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객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축하의 웃음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죠. 정심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의 소중한 팔순 잔치가 이런 식으로 망가져버린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정심은 쉽게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시장에서 살아오면서 이런 당황스러운 일은 처음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족들은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이만호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상우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심은 민정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가족회의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만호는 방으로 들어가 쉬고 있었고 상우와 민정만 정심 앞에 앉았습니다. 민정아, 이제 내가 설명해야 할 때야. 내 전 남편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냐? 정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중했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실망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죠. 어머님, 그 사람은 정말 오래전에 끝난 사람이에요. 제가 25살 때 잠깐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입니다.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심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지금까지 숨겼느냐는 말이야. 우리가 남이냐? 가족인데 그런 큰일을 혼자 감추고 있다니. 어머님, 저는 그냥 잊고 싶었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민정의 변명을 듣던 정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전히 섭섭함이 컸죠. 더욱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체면도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민정이 그 그림자를 보더니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죠. 민정아,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잔치집에 나타났던 그 남자, 최도윤의 목소리였죠. 정심은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우리 집까지 찾아와? 상우가 일어서려고 했지만 민정이 급히 말렸습니다. 안 돼요, 여보. 제가 나가서 얘기할게요. 아니야, 우리 집 앞마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들어와서 얘기하라고 해. 정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는 뜻이었죠. 민정은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낮에 입고 있던 검은 양복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서 정심의 기분이 더욱 나빠졌죠. 안녕하십니다. 낮에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도윤이 정심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정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윤을 쳐다봤죠. 민정이와 무슨 얘기를 하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 앞에서 하세요. 그럼 더 좋죠. 사실 장모님께도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도윤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아, 아직도 똑같네. 진실 숨기는 버릇 말이야. 뭐라고? 정심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며느리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죠. 진실이라니 무슨 진실 말이에요? 도윤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가 정심의 시선을 보고는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민정이가 저와 이혼한 이유 정말로 모르십니까? 그건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상우가 대답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격 차이? 그렇게 얘기했구나. 사실은 말이야. 그만해요.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빚 때문이었어요. 제가 사업하다가 진 빚을 민정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친 거예요. 정심은 머리가 띵했습니다. 빚? 도망?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어머님,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제가 도망친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 빚 때문에 힘들다고. 도윤의 말에 민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정심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왔는데? 정심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민정이가 잘 사는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잘 사네요. 이런 좋은 집에서. 도윤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집값을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정심은 불쾌했죠. 우리 민정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과거 일로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힌다니요. 그냥 인사차 온 건데요. 하지만 도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뭐요? 아니에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팔순 잔치 축하드리고요. 도윤이 일어서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다시 돌아서더니 민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민정아, 그때 그 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알지? 그 말을 남기고 도윤은 집을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정심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우선 시아버지 잔치가 망가진 직후라 더 큰 소동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정심이 시장에 나갔을 때 이미 골목은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어제 팔순 잔치에서 벌어진 일이 하룻밤 사이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간 것이죠. 정심이 포목상 문을 열자마자 이웃 상인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정심아, 어제 그게 무슨 일이었어? 민정이한테 전 남편이 있었다고? 아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지? 정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정심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많이 당황스럽겠어. 그런데 민정이 성격으로 봐서는 나쁜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심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장 반대편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죠. 그래도 결혼할 때 말했어야지. 그런 중요한 일을 숨기고 결혼하다니. 맞아. 빚에 쫓겨서 이혼했다더라. 그럼 그 빚은 어떻게 된 거야? 정심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범 며느리라며 칭찬하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지다니.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참 빠르게 변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죠. 점심시간쯤 되자 정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 상우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상우야, 어서 와라. 상우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 왔습니다.
어제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더욱 침울해 보였죠. 엄마, 어제 일로 회사에서도 말이 많아요. 누가 얘기했는지 벌써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상우야, 내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정심이 아들을 마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이 전 남편 얘기, 너 진짜 몰랐냐? 상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정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민정이가 결혼하기 전에 말해줬어요.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민정이가 정말 힘들어해서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거든요. 정심은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중요한 일을 자신에게만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럼 나만 바보였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가족끼리 이런 걸 숨기고 있다니. 정심이 소리를 지르자 이만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버지는 들어가 계세요. 가족 얘기 중이에요. 정심이 남편을 달래며 말했지만 이만호는 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심이 전화를 받았는데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상우 과장님 댁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 저는 최도윤이라고 합니다. 어제 잔치에서 뵀죠. 정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우와 민정도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를 지켜봤죠.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아, 별일 아닙니다. 다만 장모님께서도 알아두실 일이 있어서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자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듯한 톤이었죠. 민정이 과거 일 말인데요. 사실 제가 아직 갚지 못한 빚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민정이가 연대보증을 서 있어서. 뭐라고요? 정심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물론 민정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그때 상황이 어려워서. 아무튼 그 빚을 누군가는 갚아야 하는데 지금 민정이가 좋은 집에 시집을 갔으니까. 도윤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돈을 달라는 얘기였죠. 얼마나 됩니까? 정심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한 2억 원 정도? 그리 큰 돈은 아니에요. 장모님 같은 분이면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억 원이라는 금액에 정심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시장에서 40년을 장사해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직접 만나서 하죠.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도윤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심은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상우가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정심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든 아니든 민정이가 연대보증을 섰다는 게 사실이야?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정심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어? 어머님,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민정의 대답에 정심은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말이 묘하게 가슴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가족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평소에는 대화가 끊이지 않던 식탁이 조용했죠. 이만호만 혼자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시장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민정은 집안일을 하면서도 늘 움츠러든 모습이었죠. 상우는 직장에서 집중이 안 된다며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정심이 시장에서 천을 정리하고 있을 때 집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도윤이었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윤이 정심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정심은 반갑지 않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약속했잖아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도윤이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가 상당히 두꺼워 보였죠. 이게 뭐예요? 민정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에요. 한번 보시죠. 정심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민정과 도윤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정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정심은 그 사진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혼 합의서가 나왔습니다. 민정의 서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 장의 빚 독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독촉장들 진짜예요? 물론이죠. 가짜로 만들 이유가 뭐 있겠어요? 여기 보세요. 도윤이 독촉장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제가 운영했던 건설회사 관련 빚이고 이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에요. 모두 합쳐서 2억 원 정도 되죠. 정심은 서류들을 보며 머리가 아팠습니다. 금액들이 워낙 커서 현실감이 없었죠. 그런데 이게 민정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혼했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아, 그게 문제예요. 여기 보세요. 도윤이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민정이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서류들이에요. 법적으로는 제가 못 갚으면 민정이가 갚아야 하는 거죠. 정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대보증이라는 말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 민정이가 갚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저도 사람이 아니겠어요? 민정이가 지금 좋은 집에 시집을 갔으니까 그 집에서 대신 갚아주시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도윤의 말투는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내용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이걸로 협박하는 거냐고. 정심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협박이라니요. 저는 그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거예요. 도윤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빚이 법정으로 가면 민정이도 힘들어지고 이 집안도 곤란해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정리하면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나죠. 그럼 이 집을 팔라는 말인가요? 정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꼭 집을 팔 필요는 없어요. 다른 방법도 있겠죠. 어쨌든 2억 원만 마련하면 되니까요. 도윤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급하지는 않아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도윤이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이 서류들이 가짜라고 생각하신다면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확인해 보세요. 모두 진짜니까 걱정 마시고요. 도윤이 나간 후 정심은 한동안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정의 서명들이 또렷했고 독촉장의 날짜들도 최근 것들이었죠.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상우와 민정이 돌아왔을 때 정심은 서류들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냐? 민정이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이걸 어떻게... 그럼 진짜구나. 내가 정말 연대보증을 섰던 거구나. 상우가 서류를 빼앗아 보더니 분노했습니다. 민정아,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숨겼어? 여보, 그때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우니까. 사랑해서 이런 위험한 일을 했다고? 상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뭐야? 너한테는 우리가 뭐야? 그게 아니야, 여보. 내가 상우를 만나고 나서는 정말 과거를 다 잊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나서 민정이 울면서 설명했지만 상우는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숨긴 게 이것뿐일까? 또 다른 비밀은 없어? 정말 없어. 이게 전부야. 하지만 상우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한번 신뢰가 깨지면 다시 믿기 어려운 법이죠. 당분간 좀 떨어져 있자. 여보,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큰 일을 숨기고 있었다니. 너를 어떻게 믿어? 그날 밤 상우와 민정은 거친 언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죠. 가방 하나만 들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심은 며느리가 나간 후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그리고 정말로 민정을 믿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이만호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심아, 무슨 일인지 나한테도 말해줘. 가족인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지만 정심은 남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정이의 과거 문제라고만 말했죠.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상우는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집을 나간 지 이틀째 되는 날, 정심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죠. 2억 원이라는 돈은 시장에서 40년을 장사해온 정심에게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민정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상우가 출근하기 전에 물었지만 정심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정은 휴대폰도 꺼놓은 상태였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죠. 상우야, 내가 먼저 너무 심하게 대한 거 아니냐? 엄마, 이런 큰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게 말이 돼요? 저도 배신감이 커서. 상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느껴졌죠. 그날 오후 정심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부어 있었으며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정이 정심의 가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민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정심은 당황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일단 일어나. 사람들이 다 보잖아. 정심이 민정을 일으켜 세우며 가게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옥이 다른 손님들을 돌려보내며 도와줬죠. 민정아, 어디서 지냈어? 연락도 안 되고. 어머님, 저는 친구 집에서 지냈어요. 하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어서.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 남편 얘기 정말 다 사실이에요. 제가 연대보증도 섰고 그 사람이 사업 실패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민정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용기를 내어 계속했습니다. 전 남편이 사업 빚을 지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랑 도망간 거였어요. 정심은 놀라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사업 빚은 핑계였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대보증을 서 있으니까
빚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된 거죠. 민정의 고백에 정심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빚이 남아있다는 말이야? 그 뒤로 제가 혼자서 조금씩 갚아왔어요. 상우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면서 하지만 아직 다 못 갚았어요. 정심은 민정의 말을 들으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민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럼 그 최도윤이라는 사람은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아마 제가 좋은 집에 시집 갔다는 걸 알고 돈을 뜯어내려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이혼하고 나서도 돈을 달라고 찾아오고 제가 새로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방해하고 정심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남자가 이제 와서 돈까지 요구한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죠. 그때 정욱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심아, 민정이 얘기 들었는데 혹시 그 최도윤이라는 사람 키 크고 나이 40 중반쯤 되는 남자 맞지? 네, 맞는데요. 왜요? 민정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그 사람 맞네. 정심아, 그 사람 사기꾼이야. 정심과 민정이 동시에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우리 시장 건너편 상가에서 장사하던 김 사장이 그 사람한테 당했어. 몇 년 전에 투자하면 큰 돈 벌게 해준다고 해서 돈 맡겼는데 그 사람이 돈 들고 사라진 거야. 정욱의 말에 정심은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럼 사기꾼이라는 말이야? 맞아. 그 사람 전과도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사람한테서 돈을 뜯어낸 전력이 있더라고. 민정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집에서 돈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사기지. 민정이 집안 돈 노린 거야. 팔순 잔치에서 집안 형편이 괜찮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움직인 거겠어. 정욱의 설명을 들은 정심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며느리의 과거를 이용해서 자신들을 속이려 했다는 것이 용서되지 않았죠. 정우가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해?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사기 미수로라도 잡을 수 있을 거야. 정심은 그제야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를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민정아, 이제 그만 울어. 우리가 내 편이야. 정심이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사기꾼한테 당할 정심 씨가 아니야. 우리가 제대로 한번 혼내줄게. 민정은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 됐어.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앞으로지. 정심은 민정을 진심으로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도윤이라는 사기꾼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말이었습니다. 정심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이라는 사기꾼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속 생각했기 때문이죠.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그토록 괴롭혔고 자신의 가족까지 속이려 했던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정욱에게 부탁했습니다. 정욱아, 그 김 사장 연락처 좀 알려줄래? 도윤한테 당한 다른 사람들도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혼자만 당한 게 아닐 거야. 정욱의 도움으로 정심은 도윤에게 피해를 본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다고 증언했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놓고 사라지거나 급전이 필요하다며 차용증을 써주고는 잠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사람은 특히 여자들을 노려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동정심을 유발한 다음에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죠. 김 사장의 말에 정심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민정도 그런 식으로 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윤을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일들만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었죠. 정심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정우가 마을 회관 빌릴 수 있어? 내일 저녁에. 무슨 일인데? 노인의 모임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도윤을 그곳으로 불러내는 거야. 정심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도윤을 회관으로 불러낸 다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해서 현장에서 체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을 회관으로 불러내? 내가 직접 전화할 거야. 돈 줄 테니까 회관에서 만나자고. 정심은 용기를 내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도윤 씨죠? 저 박정심입니다. 아, 장모님,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돈을 준비했어요. 내일 저녁 7시에 마을 회관에서 만납시다. 회관에서요? 왜 하필 그곳에서? 거기가 조용하고 넓어서 얘기하기 좋거든요. 그리고 큰 돈을 주고받는 일이니까 은밀한 곳이 좋잖아요. 정심의 설득에 도윤은 승낙했습니다. 이제 준비할 일이 많았습니다. 먼저 정심은 시장 단골 손님이자 전직 형사인 박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형사님, 내일 저녁에 사기꾼을 현행범으로 잡을 건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런 나쁜 놈들은 반드시 잡아야 해요. 박 형사는 현직 경찰들에게 연락해서 내일 저녁에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마을 회관에는 노인의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심의 부탁으로 시장 상인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참석해 주셨죠. 물론 모든 분들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반쯤 민정과 상우도 회관에 도착했습니다. 부부는 어제 화해했지만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정말 괜찮을까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가 다 계획한 일이야. 정심은 며느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오후 7시 정각, 도윤이 회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회관 안이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보고 당황했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마침 노인의 모임이 있어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심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이 사람은 최도윤이라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의 전 남편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집에서 2억 원을 뜯어내려고 했습니다. 회관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정체는 사기꾼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여러 사람을 속였고 지금도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제가 언제 사기를? 증거가 있어요. 정심이 도윤이 가져왔던 서류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서류들 법무사가 확인해 봤는데 조작된 것들이더군요. 특히 민정이 서명은 완전히 위조된 거예요. 이때 회관 뒤쪽 문이 열리며 박 형사와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최도윤 씨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윤은 도망치려 했지만 회관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함정이라고. 도윤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정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상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정이를 의심해서. 이제 됐다. 가족끼리 뭘. 정심이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만호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보. 회관 안의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정심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윤이라는 악몽이 사라진 후 집안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죠. 도윤이 체포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평화로운 계절이었죠. 시장에는 다시 활기가 돌아왔고 정심의 가게 앞에는 예전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심이 어머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 사기꾼을 그렇게 혼내주시다니. 맞아요, 맞아요. 우리 시장에 그런 분이 계셔서 든든해요. 이웃 상인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심은 뿌듯했지만 동시에 겸손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혼자서 해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에이,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다들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정심은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정이 시장에 찾아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밝은 표정이었죠.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음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점심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걸 언제 다 준비했어? 정심이 포장을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과 나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그렇게 큰일을 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민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가 가족인데 뭘. 하지만 정심도 며느리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도윤 사건 이후로 민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착하긴 했지만 어딘지 위축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밝은 모습이었죠. 어머님,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저 이제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제 과거든 뭐든 말이에요. 정심은 민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가족끼리는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거야. 네,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께 걱정 끼쳐드려서. 이제 그만해라. 다 지난 일이야. 정심이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보다 훨씬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저녁 무렵 상우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요즘 상우는 가능한 한 일찍 집에 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마당에서 손주들하고 놀고 계셔. 이만호는 요즘 부쩍 손주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팔순 잔치가 엉망이 되었던 일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다시 화목해진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희 숙제 도와주세요. 좋아.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줄게. 이만호의 밝은 목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죠.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더워서 걱정이에요. 민정이 시아버지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며느리가 챙겨주니까 건강해.
이만호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윤 사건 이후로 이만호도 며느리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시장 일이 힘드실 텐데. 상우가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뭘 내가 언제 무리했다고. 시장 일이 내 낙이야. 정심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족들의 걱정이 고마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심과 민정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함께 설거지를 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깊어진 후라 대화도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켜주셔서. 민정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말이야.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사는지야. 정심의 말에 민정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게요. 어머님께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부끄러울 게 뭐 있어.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야. 그날 밤 정심은 이만호와 함께 마당에 나가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면서.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있었으니까. 정심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가족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정심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윤 사건으로 인해 생긴 위기는 오히려 가족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죠. 서로를 의심하고 멀어질 뻔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시장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윤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었죠.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속였던 죄가 밝혀져서 오랫동안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잘 됐어. 그런 나쁜 놈은 그래야 해. 시장 사람들은 모두 시원해했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복수했다는 기쁨보다는 평화를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다시 행복해졌다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정심은 며느리와 함께 가게 앞에서 천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살면 안 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민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과거는 정말 놓아버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숨기지 않을게요. 팔순 잔치에서 시작된 소동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가족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정심의 눈빛에는 가족을 지켜낸 여인의 자부심이 깊게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안방마님으로서 그리고 한 가족의 어머니로서 자신이 해낸 일들이 자랑스러웠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이제 이 가족은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가족의 끈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